안녕하세요 여러분. 음산한 기밀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고대의 기밀이 가득한 집을 탐험할 건데다. 이곳은 밤의 어둠 속에서 여전히 떠도는 영혼들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은 이 문 뒤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 여러분은 미지의 세계에 발을 내딛고 발견되지 않은 것들에 맞설 용기가 있으신가? 자, 이 소름 끼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봅시다. 이 집은 단순한 거지지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소름 끼치는 비밀과 영혼들의 슬픈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상한 소리와 흐릿한 형체는 여러분을 순간순간 눈을 뗄 수 없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은 설명할 수 없는 것들에 맞서야 하는 감정을 상상할 수 있을까? 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 밀덕리에 있는 영덕종단은 소위 귀신의 집으로 유명세를 떨치며 전국 흉가 도모의 사람들이 즐겨 찾는 흉가 중 하나였습니다. 얼마나 유명했던지 당시 근처 펜션에서 흉가 체험단을 위한 밤이 있을 정도였죠. 영덕종단은 장사예술욕장 인근 언덕이 있고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물입니다. 이곳이 대한민국 대표 흉가가 되었던 때는 1980년대로 더 전로 올라가야죠. 당시 이곳에는 횟집이 들어서 있었고 여자 사장이 횟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집을 버리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서 이곳이 박쥐가 되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소문만 무성할 뿐이었죠. 여사장이 새벽에 잠을 자다가 계단에서 내려오는 산반의 여자 귀신을 보고 기자도 냈고 그 이후 바로 집을 버리고 이민을 갔다는 소문이 가장 유명해집니다. 그 이후 이곳에 무속인이 자기를 했는데 무속인의 말에 따르면 이 흉가 근처를 떠도는 귀신이 10,000명이 넘는다고 했다죠. 심지어 자신을 교우 연도요와 매일같이 대화나가면서 왔다고 전해져 옵니다. 개주 이곳이 뭐길래 귀신이 10,000명이나 넘는다는 말에도 이를 반박할 근거가 있는데요. 1950년 9월 14일 이곳에서 작전명 174고지라는 작전이 벌어졌고 그게 그 유명한 장사 상륙작전이었습니다. 2차 상륙작전은 앞두고 적이 후방을 교란하고자 학도병 700여 명이 작전에 투입되었고 거의 대부분의 학도병들이 이곳에서 전사했죠. 그리고 학도병은 묻은 곳이 바로 이곳 영덕훈가 근처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전쟁 당시 이곳 지하실에 숨었다가 폭격으로 몰살당한 원기들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런 소문이 돌면서 이곳이 대피군가가 되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영덕훈가에 있으면 환던이 보이고 환청이 들린다고도 하는데요. 예전에 SBS 미스터리 특공대에서 이곳을 방문해 그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당시 TV에서는 집 뒤편에 큰 레이더 기기가 있어서 강력한 전자파가 나오고 이 때문에 환각을 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 영화 초대에서도 가게 주인이 직접 나와서 박신을 진압하기도 싫은 끔찍한 흉가였다 라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저런 소원들이 와전되면서 그야말로 귀신의 집이 되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 영덕훈가의 실제 내연학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곳은 소문대로 원래 횟집을 운영했던 곳이 맞고 1980년대 미국으로 떠나게 되면서 방치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곳을 버린 이유는 가게 앞에 도로가 확장되면서 차량 진입이 어려워졌고 이 때문에 가게를 접었던 거였죠. 위험한 초대에서 가게 주인이 나와서 끔찍한 흉가였다 라고 말한다는 실제 그 사람이 맞는지 아닐지 누구도 모르고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장서 상륙작전에서 사망한 군인들의 시체를 이곳에 묻은 것도 아니었고요. 이건 실제 이곳 주민들이 증언한 내용이었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더 웃긴 건 실제 집주인은 미국에서 지금도 살고 있는데 자기 집이 산비 흉가가 되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당시 집주인은 사정이 있어서 떠났던 건데 무슨 학도병 귀신을 운운하냐고 했다는데요. 결국 2015년에 집 소유자가 이곳을 철거하기로 했었죠. 하지만 무슨 이유일자인지 2020년이 되어서야 이곳을 철거하게 되었고 지금은 무슨 카페처럼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영덕군에서도 굉장히 난감하다고 했었죠. 원래 이곳이 유명한 작전 지역이었기 때문에 장사 상륙작전 전승기념 공원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런 괴소문이 퍼지다 보니 굉장히 노심초사했다고 하고요. 즉 귀신의 집이 아니라 그냥 방치된 집이었던 겁니다. 물론 사람이 안 살고 집이 허물어져가니 무섭게 보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만들어진 소문만 무성했을 뿐 실제로 귀신 나타나는 곳은 아니었던 거죠. 지금은 집주인도 바뀌었다 보니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없어졌는데요. 저런 찾는 곳이니 혹시라도 갈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진짜 위험한 돈단을 따고 있다고. 그런 의무에서 이런만 이야기는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드리니 굳이 찾아가지는 마셔요. 이 재산에는 신을 모시는 종교 집단들이 많고 이미 종교는 인간선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가다가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신이 아닌 암만을 숭배하는 집단도 있는데요. 과거에 암만을 숭배하는 한 집단이 있었고 이들 내부 규율을 엄격히 관리하며 암만을 숭배해 왔습니다. 하지만 집단의 규율을 어긴 사람이나 집단을 대신한 자에게는 잔혹한 벌을 내리기도 했죠. 그 벌로 악마에게 고통스럽게 죽임을 당하는 강령술을 하도록 했고 그 강령술이 더 미드나잇 게임입니다. 선현판 나우르 숨바꼭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 강령술을 하게 되면 미드나잇 맨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미드나잇 맨을 만나게 되면 자신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환청으로 나타나며 결국 내장이 다 꼽혀서 죽는다고 전해져 옵니다. 미드나잇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종이, 양초, 라이터, 뾰족한 핀, 시계, 소금, 나무로 만들어진 문이 필요하죠. 그리고 강령술을 하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미드나잇 게임은 반드시 밤 12시에만 해야 합니다. 집안의 모든 불을 끄고 종이에 자신의 이름을 적은 뒤 뾰족한 핀으로 손가락을 찔러 피가 나게 한 뒤 그 피를 이름이 적힌 종이 위에 떠부릅니다. 밤 12시가 되면 물러로 마서 22번의 노크를 해야 하는데 정확히 12시가 되는 시점에 마지막 22번째 노크를 해야 하죠. 그리고 현관문을 열고 다시 닫은 다음 10초 이내 촛불을 켜야 합니다. 여기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미드나잇 맨이 집으로 들어왔다는 뜻인데요. 이제부터는 미드나잇 맨을 만나지 않도록 도망 다녀야 하고 새벽 3시 33분까지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미드나잇 맨이 진을 나가지만 그 전에는 계속해서 당신의 찾아 돌아다닐 테니다요. 미드나잇 맨이 집에 왔을 때는 몇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주위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거나 갑자기 온도가 내려가고 집안에 있는 악기가 저절로 켜지거나 촛불이 꺼지는 등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제 미드나잇 맨을 마주칠 수도 있습니다. 검은 형체의 남자의 그림자가 나타나면 그게 미드나잇 맨입니다. 그리고 만약 촛불이 꺼지면 반드시 다시 촛불을 켜야 하는데 만약 그러지 못하면 미드나잇 맨에게 잡히게 됩니다. 도저히 도망을 다닐 자신이 없으면 미리 준비했던 소금으로 원을 그리고 그 안에서 새벽 3시 33분까지 버텨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생겨도 그 원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미드나잇 게임은 집단을 대신한 사람들에게 형벌로 내린 강령술입니다. 그만큼 무섭고 잔인한 강령술인데 내단이 다 꼽혀 죽게 되는 잔혹한 형벌이죠. 워낙 잔인하고 무섭다는 소문에 심지어 영화까지 만들어지기도 했는데요. 영화로 보시면 미드나잇 맨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잡히면 죽습니다. 물론 우리 공포 덕승들이야 이런 강령술은 절대 안 하시겠지만 혹시나 더 하고 싶으시면 그냥 영화로 대리만족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봤는데 다른 유명한 배우들도 많이 나오고 그냥 타임킬링용으로는 볼만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안에서 주춧돌 역할을 해주셨던 분이 저희 할아버지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평소에도 과묵하고 간단 있는 분이셨지만 손주인 저와 며느리인 엄마에게는 한없이 착하게 해주셨죠. 저야 집안의 막내이니 그렇겠지만 엄마는 며느리였음에도 할아버지의 사람을 독차지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같이 자랐는데 시간이 나시면 같이 가셔서 장바구니를 들어주셨고 아버지와 싸우면 항상 엄마 편을 들어주시며 아버지를 혼내시기도 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시집으로 오셨을 때 시집살이로 호되게 당하셨고 이를 옆에서 보고만 계실 수밖에 없던 분위기였는데 그게 못내 상처가 되셨던 모양입니다. 가끔 약주를 드실 때면 할아버지께서는 그때 할머니를 괴롭혔던 분들이 너무나도 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가족간의 왕래도 안 할 정도로 깊은 상처로 남아있었죠. 시간이 흘러 제가 중학교에 입학했을 무렵 할아버지의 지병이 도지기 시작했고 결국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옆에서 극진히 보살펴드렸지만 병만은 생각보다 강했고 결국 2달을 못 남기고 부러져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식장이 떠나가라 울었던 엄마의 모습이 아직도 선한데요.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점차 할아버지의 빈자리가 채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과 같이 잠을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엄마가 소리를 지르며 일어나는 바람에 잠에서 깼습니다.
노란 아버지도 무슨 일이냐고 모르셨는데 엄마는 당황했는지 한동안 멍하니 있다가 별일 아니라고 다시 자라고 하시고는 거실로 나가셨습니다. 저도 엄마가 앞문이라도 껐나 싶어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다시 잠자리에 들었죠. 그리고 며칠 뒤 또다시 안 먹을 건 엄마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잠에서 깼습니다. 이번엔 조금 이상했는데 기명을 지르는 게 아니라 아버님, 아버님 하면서 일어났습니다. 게다가 꿈에서 깼는데도 여전히 아버님이라며 할아버지를 부르고 계셨죠. 거실로 나갈 엄마를 따라 아버지와 저도 같이 거실로 나갔는데 물을 벌컥벌컥 마시던 엄마가 가만히 아버지를 쳐다나 보고 계셨습니다. 두 분이 무슨 말을 하고 싶으셨던 건지 저더러 들어가 자라고 하셨지만 무척이나 궁금했기 때문에 떼를 쓰며 거실에서 부모님의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요 며칠 동안 계속 꿈을 꾸는데 꼭 누군가 엄마를 죽이듯이 쫓아온다는 거였습니다. 어쩔 때는 엄마 친구가 쫓아올 때도 있었고 아침에 자난 할머니가 쫓아온 적도 있었디라. 이유는 모르겠으나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매번 도망을 치기 바빴는데 오늘은 다른 게 쫓아오더랍니다. 뭔가 계속 쫓아와서 집으로 도망쳐 대문을 걸어 잠갔는데 문을 놓고 하는 소리가 들려서 밖을 보니 경찰이 서 있더래요. 아무리 꿈속이지만 생전 만날 일도 없는 경찰이 서 있으니 서슴없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다짜고짜 엄마 손을 끌고는 당장 따라오라고 호통을 치더랍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는 계속 같이 가야 한다고 했는데 이유를 물어볼 때마다 그 이유가 다르더랍니다. 물건을 훔쳤다, 누가 신고를 냈다, 사건의 증인을 서거나 등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늘어놓더랍니다. 일단 경찰이니까 따로 나서긴 했는데 계속 꺼림칙한 기분이 들기는 했었죠. 그러더니 어느 순간 걸어가던 길이 변하기 시작하고 산속 깊은 곳으로 배경이 변하더래요. 돈을 잡고 있던 경찰에게 이게 뭐냐고 말하니 그 순간 입고 있던 경찰복이 변하고 이내 새까만 도포를 둘러입은 저승사자로 변하더랍니다. 저승사자의 얼굴은 둘째치고 눈빛이 너무나도 무서웠답니다. 뭐랄까, 뭔가를 압도하는 분위기에 눈이 왔는데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계속 고개만 숙이고 있었대요. 계속 엄마의 손을 잡고 있으니 별 반항도 못하고 계속 끌려갔는데 벼란다 산에서 떠렁떠렁 목소리가 울리더랍니다. 그리고 꿈속에서도 계속 울었는데 그 이유가 평소에도 그렇게 그리던 할아버지의 목소리였기 때문이죠. 고개를 드니 저승사자 앞에 할아버지께서 서 계셨는데 요즘 말로 어닝글진한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계시더랍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버님 하면서 저 좀 살려달라고 말했는데 어느 순간 엄마 손을 잡고 있던 그 힘이 안 믿겨지더래요. 그리고 옆을 돌아보니 저승사자는 온데간데 없고 할아버지와 엄마만 남아있다 합니다. 보통 꿈인 걸 알았지만 모를까 이게 현실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할아버지를 만난 게 너무나도 반가워졌고 할아버지께 같이 가자고 말씀을 드렸대요. 근데 할아버지께서는 너무나 안이 웃으시며 산 밑으로 조금만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래서 같이 가시지 왜 그러시냐고 했는데 할아버지께서 엄마는 미치셨고 마치 소용돌이에 빠진 것처럼 할아버지랑 멀어지더래요.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셨던 겁니다. 다음날이 되자 엄마가 바로 할머니께 이 이야기를 했는데 출근하셨던 아버지는 뭔가 이상하셨는지 곧바로 엄마의 종합검진을 신청하셨더군요. 할머니께서도 뭔가 이상하다고 병원에 가보자고 하셨는데 이기우면 암검사도 같이 했는데 췌장암을 판정 맞으셨습니다. 그것도 췌장 쪽이 잘 보이지 않아서 그냥 넘어갈 수 있었는데 파피리익이었을 게 의사가 잘 발견했다고 합니다. 췌장암은 보통 3, 4기에 많이 발견되는데 대부분 치료를 못하고 죽는다고 하는데요. 의사도 이 뒤에 발견한 건 자기도 처음이라면서 감탄했다고 하는데 엄마는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결국 할아버지 때문에 기적처럼 살아난 거라 한동안 반해서 계속 할아버지 사진을 보면서 우셨죠. 그때 치료를 잘하고 10년이 지난 지금도 어머니는 건강하십니다. 아직도 기일이 되면 먹을 걸 바리바리 사들고 산소에 가시는데요. 가끔 그때 잊혔던 일을 말씀하시면서 감사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꿈이라는 게 참 신기하면서도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 해몽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고요. 저도 늘 꿈에 경찰이 나오면은 그건 저승사자라는 말을 알고 있습니다. 꿈에서 경찰이 어디 가자고 하면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참 신기하게도 그런 건 어떻게 알았는지 알게 모르게 꿈 해몽하는 방법은 전해져 왔던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고
할아버지께서 평소에도 얼마나 며느리를 끔찍이 아끼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돈을 하나 떠나서 저승사자까지 쫓을 정도는 참 부럽네요. 그대가 벌써 40년 전인데 제가 10살 때인 1984년에 살았던 곳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아파트라는 곳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기 시작했고 일반 주택이 살던 저희 가족은 서울 가락동에 새로 지어진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저 아파트에 살다 보니 신나서 아파트 주변에 열심히 돌아다녔습니다. 지금이야 건물이다 아파트다 엄청 많이 생겨서는 이제는 구분도 잘 가지 않았지만 당시만 해도 이곳은 굉장히 외진 곳이었습니다. 막 개발이 시작된 동네이다 보니 주변에 야산도 있었죠. 아파트 바로 앞에 있는 야산은 친구들과 자주 놀러 갔던 곳이었는데 야산에 있는 비란을 주워서 학교에 내면 공책 혹은 골편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야산에 주인 모를 무덤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하지만 죄다 저장전인 묘지가 아니었고 이전을 한 건지 아닌지 묘지가 파여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언젠가내 친구 한 놈이 파여있는 무덤에 들어가서 알 수 없는 뼈 조각들을 들고 나와서 제 주머니에 넣었던 적도 있었는데 실제 사람 뼈가 그대로 널브러져 있어서 뭔가 꺼림칙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 이 아파트 또한 이 산과 연결되어 있던 산을 파내고 지은 건물이었습니다. 아파트 자리에도 당연히 이런 무덤들이 많았는데 이 야산처럼 이장을 안 한 무덤들도 여럿 있었고 거기에 그대로 아파트를 지었던 겁니다. 당시만 해도 어렸기 때문에 그게 대주의가 쉬웠지만 나이가 된 지금은 공짜로 준다고 해도 절대 그런 곳은 아니랄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 아파트가 새로 지어진 건 맞지만 항상 낮에도 뭔가 어둡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햇볕도 잘 안 드는 것 같고 분위기도 뭔가 음침하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땅의 기운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더 있었겠죠. 되게 이상했던 건 이 아파트에서는 식물도 잘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살던 곳에서 키우던 식물들을 그대로 옮겨왔는데 아무 이유도 없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 안 좋은 일도 굉장히 많이 일어났는데 단지 2층에 사시던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돌아가시는 일도 있었습니다. 딸은 아버지께서 회사 일을 열심히 하셔서 살만했지만 갑자기 실직하시고 다제가 뒤르기도 했죠. 4층에 살던 가족들에게도 급작스럽게 불임이 찾아왔는데 아버지가 감옥에 가는 일도 있었고요.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저희 집안이 불교를 믿어서 충청도 계룡산에 있는 절에 다니고 있었는데요. 하루는 그 절에 계신 귀분이 스님이 서울에 올라올 일이 있어서 저희 집에 하루 묵을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스님이 주무시고 아침에 나오시더니 개떡 밤새 밖이 시끄러워서 한숨도 못 잤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만 해도 이 집에는 허와 걸판이라 시끄러울 일은 없었고 밤밤에 그런 소리들은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고 물었더니 스님이 말씀하시길 참밖에 얼물집에러진 귀신 등 흉측한 귀신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귀신들이 창문에 매달려서 밤새도록 스님한테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톤에 잠을 잘 수 없었다는 거였죠. 대체 무슨 땅에 지었는지 온통 귀신밖에 없는데 이걸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다며 일단 아파트 옥상으로 가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어린아이에도 자꾸 귀신이 있다고 하시는 걸 들으면서 이걸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랐지만 확실한 건 이 집터가 너무 안 좋다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3층에서 사람 하나가 떨어졌는데 나는 높지도 않은 높이였지만 그 자리에서 그대로 사망했습니다. 그 사람이 자살할 이유도 없었고 유가족들이 아무리 이유를 찾으려고 해도 알 수 없었답니다. 그 짧은 사이에 이 모든 일들이 벌어졌으며 이 사람들은 모두가 이 아파트에 처음 분양받아 들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 살던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은 전혀 항상 나쁜 일만 일어났고 저희 부모님도 점점 무섭다며 결국 4년도 안 되어서 이 집을 다시 팔게 되었습니다. 악재가 겹치는 걸 두 눈으로 보면서 사람이 사는 곳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된 사건이었죠. 명감과 중단이라는 게 실제로 있는 건 맞습니다. 단위 지원에 따라서 좋은 예만 젖힐 수도 있고 정반대의 경우가 될 수도 있죠. 무덤 위에 그대로 아파트를 지었으니 귀신이 많을 수밖에 없을 테고 그 귀신들이 억울해서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실제 아파트 이름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말씀주신 아파트를 찾아보니 지금도 있더라고요. 40년이 넘은 곳인데도 최근 실거래가가 15억이 훌쩍 넘었더라고요. 계속 사셨다면은 귀신에게는 시달렸겠지만 지금의 부동산 대란에는 시달리지는 않았겠네요. 너무 아쉬운데.
안녕하세요. 제가 국민학교 3학년이었을 때 있었던 일을 제보하려고 합니다. 당시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갑자기 제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감기에 걸린 게 아니었나 싶었지만 가족 전체가 사직일이었던 것까지 기억하는데요.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바로 병원에 실려갔던 걸 떠올리니 분명 상태가 많이 안 좋았겠죠. 아무튼 그렇게 병원에 왔을 때 몸에서 열이 나는 것까지만 알지만 그 이유를 밝혀내지는 못했습니다. 당시 의사 선생님이 했던 말이 이렇게 열이 심하게 나는데 아이가 별로 안 아프다고 말하는 게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진짜로 열이 나긴 했지만 이게 아픈 건지 뭔지 저도 잘 몰랐거든요. 어찌되었든 특별한 장난이 안 나오니 집으로 돌아왔고 며칠 동안 똑같은 상태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나아지지 않으니 수단을 가리지 않고 방법을 찾아내려고 했는데 결국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께서 무당을 찾아가게 되었는데 가족이 개신교를 믿고 있었는데도 무당을 찾아갔다는 것, 마지막 방법을 택했다는 거겠죠. 어머니께서는 치비를 하시고 저를 데리고 무당집으로 가셨습니다. 처음 무당을 보는 거라 조금 신기하기는 했는데 그 무당은 사이비인지 실력이 낮은 건지 별의별 이야기를 다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개지 이곳에 왜 왔고 그가 있었던 신기하거나 특별한 경험들을 소상히 말해달라고 했거든요. 아버지께서 쭉 이야기를 하시다가 별한다 자신이 꾼 꿈을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꿈속에서 가족들 그리고 친한 친구들과 오는 냇가로 놀러 갔습니다. 그때 같이 간 사람들의 이름을 모두 말씀하셨죠. 차를 타고 가다가 냇가를 발견하고 자리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저 위쪽에서 뭔가 떠내려오더래요. 자세히 보니 누가 봐도 묘지 같은 게 물에 둥둥 떠서 오고 있었고 아버지 앞에 도착했을 때 그게 묘지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잔디도 나있는 봉분이 그대로 내려왔는데 그걸 가까이서 보려고 다가갔더니 다른 사람들이 다 말리더래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한참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묘지에서 뭔가 튀어나오더니 곧바로 저한테 달려들더랍니다. 그리고 저에게 붙어서 계속 아빠, 아빠 하는 말을 반복하더랍니다. 너무 놀라서 저한테서 그걸 떼어내려고 했지만 도무지 떨어지지가 않았는데 그 상태로 꿈에서 깨졌던 거죠. 그 말을 듣고는 무당이 아버지를 가만히 쳐다보다가 말했습니다. 아마 철학관이나 이런 데 가서도 많이 들어봤을 텐데 본인 기가 굉장히 셉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아버지는 기가 세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는데 심지어 개나 고양이들도 아버지만 보면 무조건 도망부터 쳤거든요. 그러다가 무당은 아버지께 서울시가 어디냐, 집성주님이의 무덤이 있느냐, 가까운 곳에 있냐 등을 물어보다가 갑자기 목소리 톤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부르떠다가 예물인 거야. 그래서 당신한테 옮긴 거야. 그리고는 부모님더러 잠시 나가 있으라고 말했고 저 혼자 무당과 남겨졌죠. 고개를 들어 무당을 보면서 눈이 마주쳤는데 아직도 그 눈빛을 잊지 못합니다. 마치 죽을 사람처럼 초점이 아예 잠실될 그런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무당이 일어나더니 부엌 쪽으로 가서 커다란 칼과 물을 가져왔습니다. 알루미늄이나 스티일미스도 아닌 천동처럼 보이는 칼이었는데 무슨 불경 같은 걸 외우기 시작하더니 그때부터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한테 칼을 들이미는 것 같기도 하고 계속 불경 같은 걸 외웠던 것 같은데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몸이 어찌나 가벼워졌던지 그전까지 팔팔 끓던 몸은 온데간데 없고 너무나도 편안한 몸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꺼림칙한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마음속에 묻어놓고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보셨던 꿈이 무엇이었으며 무당의 행동이 뭘 뜻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사실 저도 꿈 해몽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아버지 꿈에 무덤이 물에 떠내려왔고 그 무덤에서 튀어나온 것이 제보자분에게 붙었으니 진짜 귀신이 붙었던 게 맞았을 수도 있겠죠. 무당의 말을 보면 아버지는 기가 센 사람인데 아버지한테 붙었던 귀신이 그대로 제보자분에게 옮겨갔다고 했는데요. 그걸 무당이 떼내어줬던 거겠죠. 대부분 퇴마를 받은 사람들은 그 순간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기절하는 경우도 많고 마치 편집한 것처럼 그 순간이 기억 속에서 없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마 제보자분도 그런 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꿈이라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하지만 가끔 이런 이야기를 보면 참 무섭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다 제작업 겪은 거를 무의식 중에 보여주는 걸 보면 이해가 안 되면서도 꺼림칙하거든요. 보통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을 거두는 것을 우리나라에서는 저승사자라고 말합니다. 서해에서는 그림 리퍼라고 부르는데 결국 저승사자와 하는 일은 똑같죠. 죽을 영혼을 거두어가는 존재가 바로 저승사자입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치르면서 저승사자에게 바치는 밥을 사자밥이라고 부릅니다. 가족쯤에 돌아가신 분이 생기면 장례식을 치르게 되는데 보통 울이며 곡을 하면서 죽은 자의 영혼을 부르고 이를 초군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장례식장 입구에 사자밥을 두고 절을 하는데요. 사자밥은 사자상이라고도 부르며 보통 밥, 간장, 술, 그리고 집신을 각각 3개씩 넣습니다. 이해부터 삼원칠백이라고 해서 인간의 모든 혼배를 뜻하는 말이 있는데 이게 도교사전에서 나온 관념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너무나가 어려우니까 그냥 패스. 다음쯤 굳이 사자밥을 3개 준비하는 이유는 저승사자가 혼자 오는 게 아니라 3명이 와서 영혼을 데려간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자밥을 준비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승사자가 영혼을 저승으로 데려갈 때 자의도 모시고 가다라는 뜻에서 접대들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자단에는 밥이랑 짠 음식을 노려야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간장, 소금, 된장 등을 같이 넣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짠 음식을 먹으면 저승에 가는 길에 갈증을 느끼게 되고 물을 마시려고 잠시 걸음을 멈추게 되는데 이때 돌아가신 영혼이 잠시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다른 속설도 있는데요. 짠 음식을 먹으면 발증이 생기고 이 때문에 다시 집으로 돌아올 경우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이기 때문이죠. 집시를 두는 이유도 먼 길을 떠날 때 편의라라고 세 곳을 두는 것이고요. 때에 따라서는 돈을 올려놔서 저승사자들에게 잘 부탁한다는 마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 사자밥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본 적 없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실 1980년대만 해도 장례식장마다 사자밥을 챙기는 곳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사라지게 되었는데 사자밥이 전통 장례 절차에 없기 때문이죠. 물론 아직도 영랑권에서는 사자밥을 꼭 챙기는 곳들도 있기는 합니다. 비용은 대부분 장례 비용으로 포함되며 가격은 보통 5만원 정도 합니다. 사자밥의 유래 혹은 지원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부터 누가 이런 절차를 시작했는지는 모르지만 남아있는 기록에는 조선 말기에 처음으로 사자밥이 등장합니다. 조선의 순조 28년에 만들어진 기록서 주견 제자를 보면 당시 청나라의 사자사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초상이나는 문 밖에 사자리를 만들고 떡, 밥, 파, 면을 차리고 향을 피웠다. 이것이 곧 이른바 사자상이라는 것이다. 사자상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교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그 어디서도 기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추측을 해보자면 소위 접대, 그리고 이렇게 우리는 이 집이 어두운 비밀들을 함께 탐험해보았습니다. 소름 끼치는 이야기들은 과거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 뿐만 아니다. 삶과 죽음에 대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음산한 기밀들 채널을 좋아요와 구독해주셔서 다음의 공포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을 기다리겠습니다.